전직 교수가 읽는 신냉전 시대 1. 프롤로그 삼국지의 한 장면. 안녕하세요. 저는 최석준입니다. 63년 인생 중 35년을 국제정치학 교수로 살았죠. 은퇴한 지 3년이 됐지만 여전히 매일 세계 정세를 분석하는 습관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재에서 삼국지를 다시 읽다가 책을 덮었습니다. 조조 유비 손권이 천하를 삼분했던 그 시대. 문득 현재의 세계 질서가 떠올랐죠. 삼국지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천하 삼분지계가 무엇인지 알 겁니다. 지금 세계도 그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제가 책을 덮으며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이 세 나라가 현대판 삼국을 형성하고 있죠. 각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합니다. 마치 1800년 전 중국 대륙에서 벌어졌던 일처럼 말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최근 국제회담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악관 만찬, 알래스카 회담, 베이징 정상회담. 각국 지도자들의 표정에서 저는 계산과 견제를 읽을 수 있었죠. 오후에 제자 이서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이는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죠. 교수님, 요즘 국제 정세가 너무 복잡해요.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단순해. 힘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저녁 무렵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이 복잡한 국제 정세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삼국지였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름과 시대만 바뀔 뿐 인간의 욕망과 국가의 이익 추구는 변하지 않죠. 제가 35년간 연구하며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평화로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이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냉전의 구도. 다음날 아침 소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최신 국제회담 자료를 가져왔다며 노트북을 펼쳤죠. 교수님, 알래스카에서 미러 정상회담이 있었대요. 그게 바로 단서인 것 같아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표정, 악수하는 시간, 서로의 거리. 모든 것이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서연아, 지금 세계는 새로운 구도로 재편되고 있어.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한편, 미국과 유럽, 일본이 다른 편. 신냉전의 3분지계가 시작됐다. 서연이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하나요? 질문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한국의 위치는 참으로 애매했죠.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원 세 개가 서로 겹치는 벤 다이어그램이었죠. 이게 현재의 세계 질서야. 미국 영향권, 중국 영향권, 러시아 영향권. 우리는 이 경계선에 있지. 오후에 옛 동료 박철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철민이는 외교관으로 30년을 일했죠. 석준아, 워싱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뭔가 큰 판을 짜고 있는 것 같더라. 저는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이려 할 겁니다. 닉슨이 72년에 중국과 손잡아 소련을 견제했듯이 말이죠. 저녁 유튜브 방송에서 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죠. 그럼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번 냉전은 과거와 다릅니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너무 깊어졌죠.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술과 안보 영역에서는 명확히 나뉘고 있죠. 밤늦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가 다시 블록화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3. 지정학의 화약고. 수요일 저녁 철민이와 막걸리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철민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이스라엘과 이란, 대만 해협, 한반도. 다 휴화산이지. 불이 붙으면 전 세계가 흔들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경제와 정치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역사가 증명해 왔지. 실제로 지정학적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유가가 폭등하고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되죠. 서연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이란이 또 핵 프로그램 재개한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에 또 하나의 불씨가 추가된 셈이었죠. 철민아, 기억나? 91년 걸프전 때 유가가 어떻게 됐는지. 배럴당 40달러까지 갔지. 지금으로 치면 100달러가 넘는 수준이야. 우리는 과거 사례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수에즈 운하 봉쇄, 포클랜드 전쟁. 모든 지정학적 사건은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졌죠. 저는 노트에 현재 위험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 대만은 반도체의 심장, 중동은 에너지의 젖줄. 이 중 한 곳만 문제가 생겨도 세계 경제는 휘청거릴 겁니다. 석준아, 그래도 전면전은 없을 거야. 핵무기가 있으니까. 철민이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죠. 전면전은 아니어도 국지전과 대리전은 계속될 거야.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들을 보면 대부분 대리전 성격이 강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직접 충돌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싸우는 거죠. 밤이 깊어가며 우리는 한반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작은 반도가 강대국들의 이익이 충돌하는 접점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자 비극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균형을 잘 잡으면 모든 측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균형 잡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4. 얄타에서 알래스카까지. 목요일 오전 서연이와 함께 역사적인 회담들을 분석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연도와 장소를 적었죠. 얄타 회담 1945년, 포츠담 선언 1945년, 그리고 알래스카 회담 2025년.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이 회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전쟁이 끝나갈 때 지도자들은 항상 판을 새로 짠다. 얄타에서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이 만났을 때 2차 대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그들은 전후 세계 질서를 논의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도 그때 결정됐고요. 포츠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항복 조건과 전후 처리. 모든 것이 강대국들의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됐죠. 그럼 알래스카 회담도 비슷한 의미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과 새로운 세계 질서. 그것을 논의하고 있을 거야. 철민이가 점심때 합류했습니다. 외교과의 소문을 가져왔죠. 알래스카에서 나온 합의문 초안을 봤어. 영토 조정과 안보 보장이 핵심이더라.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전후 협상은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니까요. 오후에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죠.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다가 미국에 팔린 곳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장소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였죠. 역사의 아이러니야. 러시아가 팔았던 땅에서 미국과 다시 협상하다니. 서연이가 감탄했습니다. 외교에는 우연이 없다고 하셨죠? 이것도 계산된 선택이겠네요. 맞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장소 선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국의 체면과 상징성을 고려해야 하죠. 저녁 방송에서 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역사의 반복에 놀라워했죠. 80년 전 얄타에서 시작된 냉전이 알래스카에서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의 말입니다. 밤늦게 혼자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나선형으로 진행됩니다.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죠. 문제는 그 방향이 인류에게 유익한지 해로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푸틴의 계산법. 금요일 아침 푸틴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KGB 출신의 인물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서연이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푸틴의 최근 발언들을 정리했어요. 모호하면서도 위협적이네요. 푸틴은 전직 KGB 출신이야. 심리전은 그의 무기지. 트럼프가 쉽게 이길 수 없는 이유야. 저는 푸틴의 과거를 설명했습니다. 동독에서 첩보원으로 활동했던 시절 소련 붕괴를 목격했던 경험. 이 모든 것이 현재 푸틴의 세계관을 형성했죠. 철민이가 전화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푸틴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체스를 두자고 제안했대. 체스. 러시아인들이 사랑하는 게임이자 전략의 상징이었죠. 푸틴의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그럼 이번 회담은 트럼프의 패배일까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저는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의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대립했지만 결국 냉전을 끝낸 것은 그들이었죠. 오후에 푸틴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강함을 과시하면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이중성,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서방과의 거래를 원하는 모순. 푸틴의 목표는 명확해. 러시아를 다시 강대국으로 만드는 것. 하지만 방법은 유연하지. 서연이가 노트에 적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려운 거군요. 맞습니다. 푸틴은 상황에 따라 강경파가 되기도 하고 온건파가 되기도 했죠. 그것이 그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저녁 방송에서 시청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푸틴이 핵무기를 쓸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푸틴은 합리적인 행위자입니다. 핵전쟁은 승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위협은 하지만 실행은 하지 않을 겁니다. 밤이 깊어가며 푸틴의 최종 목표를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의 영향력을 구소련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21세기에 그것이 가능할까요? 시대는 변했고 세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6. 젤렌스키의 부재. 토요일 오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국제회담에서 젤렌스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철민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당사자가 빠졌을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회담에 등장할 때 해법을 가지고 오라는 무언의 압박이지. 외교 무대에서 부재는 때로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너무 일찍 나서면 약해 보이고 너무 늦으면 소외되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서연이가 젤렌스키의 최근 발언을 분석했습니다. 영토 주권은 양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어조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요. 맞는 관찰이었습니다. 전쟁이 3년째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도 지쳐가고 있었죠. 국민들의 피로감, 경제적 어려움, 서방의 지원 필요. 모든 것이 압박 요인이었습니다.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출신이야. 대중의 심리를 읽는데 탁월하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거야. 철민이가 덧붙였습니다. 평화겠지. 하지만 명예로운 평화를 원할 거야. 바로 그것이 딜레마였습니다. 평화는 원하지만 굴복은 거부하는 것. 모든 전쟁 당사국이 겪는 고민이었죠. 오후에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러시아와 폴란드 사이에서 끊임없이 시달렸던 나라. 독립을 갈망했지만 늘 강대국의 그늘에 있었던 민족. 역사가 반복되는 거네요. 서연이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확실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요. 저녁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의 부재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너무 서두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밤늦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종결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시작은 쉽지만 끝내기는 정말 어렵죠. 젤렌스키가 찾아야 할 해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7. 해법 4가지. 일요일 아침 저는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정리했습니다. 칠판에 4가지를 적었죠. 서연이와 철민이가 함께 모여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안전보장. 이것 없이는 어떤 합의도 불가능해.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포기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안전보장이 필요했죠. 나토 가입이 어렵다면 미국의 직접적인 보장이라도 받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1천억 달러 무기 구매. 철민이가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억지력을 갖추려면 그 정도는 필요해. 재침공을 막으려면 말이야. 세 번째는 3자 회담 용인이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이 대등한 위치에서 만나는 것. 체면을 세워주는 동시에 실질적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었죠. 네 번째, 인도주의적 교환. 서연이가 덧붙였습니다. 전쟁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들 말이죠. 맞아. 이 4가지가 우크라이나의 숙제다. 우리는 각 항목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어느 하나도 쉽지 않았죠.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오후에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전쟁 휴전협정, 베트남 파리평화협정, 데이턴협정. 모든 전쟁 종결에는 비슷한 요소들이 있었죠. 공통점이 보이네요. 안전보장, 경제지원, 체면, 인도주의. 서연이가 정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안전, 이익, 명예, 감정. 이 네 가지를 만족시켜야 평화가 가능했습니다. 저녁 방송에서 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복잡한 국제정치가 의외로 단순한 원리로 움직인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죠. 결국 인간의 문제입니다. 국가도 인간이 운영하니까요. 밤이 깊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네 가지 해법이 실현될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평화가 올 것이고 불가능하다면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역사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었습니다. 8.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경제. 월요일 오전 경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했죠. 중국 경제는 아직 회복이 멀었고 러시아는 제재로 지쳐 있다. 결국 둘 다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어. 서연이가 최신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3%대 러시아는 마이너스 성장. 두 나라 모두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죠. 철민이가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 있대. 가격 협상이 안 맞는다고. 이것은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반미 연대를 외치면서도 실리 앞에서는 각자 도생하는 것. 그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었죠. 그럼 미국은 러시아를 끌어안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그림이군요. 서연이가 정확히 짚었습니다. 저는 닉슨의 중국 방문을 떠올렸습니다. 72년 냉전의 한복판에서 미국은 중국과 손잡아 소련을 견제했죠. 이제는 반대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기술 제재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항공, 핵심 기술에서 차단당하면서 성장 동력을 잃고 있었죠. 중국의 약점은 기술 의존도야. 러시아의 약점은 경제 규모. 둘 다 미국 없이는 버티기 어려워. 저녁 방송에서 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의외의 분석에 놀라워했죠. 반미 연대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경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구호를 외쳐도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현실적이 되죠. 밤늦게 데이터를 더 살펴봤습니다.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죠. 역사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독재 정권도 유연해집니다. 마오쩌둥도 김일성도 카스트로도 결국 경제 앞에서는 타협했으니까요. 9. 한국의 그림자. 화요일 저녁 철민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우려였죠. 이런 판이 짜이면 한반도도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야. 대만 한반도. 둘 다 전쟁의 대리무대가 될 수 있지.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철민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강대국 경쟁의 최전선에 우리가 있었으니까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균형 외교지.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아. 한국의 딜레마는 명확했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 이 두 강대국이 대립하면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저는 한국전쟁 이후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명확했죠. 미국 편에 서는 것. 하지만 지금은 훨씬 복잡합니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는 축복이자 저주야. 대륙과 해양의 접점, 그래서 늘 긴장의 중심이지. 철민이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미국은 한국에 지원을 요청할 거야. 중국은 보복할 테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약소국의 비극이었죠. 서연이가 희망적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위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았죠. 중재자가 되려면 양쪽 모두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한국의 선택지는 많지 않아. 최대한 분쟁을 피하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것. 그게 현실적이지. 오후에 한반도 주변 군사력 배치를 분석했습니다. 주한미군, 중국 동부정부, 러시아 극동군, 일본 자위대. 우리는 군사 강국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저녁 방송에서 시청자들의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요? 저는 역사의 교훈을 들려줬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국전쟁. 우리는 늘 살아남았습니다. 비록 큰 희생을 치렀지만 결국 일어섰죠.
생존의 지혜가 우리 민족의 유전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길을 찾을 겁니다. 밤이 깊어가며 창밖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서울의 야경이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알고 있었죠. 우리의 운명은 우리 손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죠. 10. 에필로그 21세기의 천하 3분지계. 수요일 저녁 마지막 유튜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분석을 종합하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오늘은 21세기의 천하 3분지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죠. 삼국지에서 천하를 나눈 자가 결국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조조는 중원을 차지했고 송권은 강남을 지켰으며 유비는 촉을 얻었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21세기는 과학과 기술을 먼저 잡은 나라가 천하를 얻을 것이다. 미국은 인공지능과 우주기술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제조업과 시장 규모로 추격하고 있죠. 러시아는 에너지와 군사력을 무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서연이가 마지막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우린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답은 없었죠. 하지만 방향은 있었습니다. 첫째, 기술 혁신에 투자해야 합니다. 작은 나라일수록 기술이 생존의 열쇠가 됩니다. 둘째, 다변화된 외교를 추구해야 합니다. 한쪽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셋째, 내부 단결이 중요합니다. 분열된 나라는 외부 압력에 취약합니다. 철민이가 전화로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역사를 기억해야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 맞는 말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그것이 제가 35년간 국제정치를 연구하며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방송을 마치며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삼국지의 시대처럼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기회가 있는 시대죠. 우리는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과제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재의 삼국지를 다시 펼쳤죠. 18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다윈의 진화론이 국제정치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적응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맞춰서 말이죠. 50+ 세대 여러분, 우리는 냉전의 종식을 목격했고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우리 모두 준비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